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고요했다. 마지막 눈이 간밤에 소복이 내려 강남의 오래된 저층 주택골목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얼어붙어 있었다. 그 골목 끝, 유리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작은 연회장이 있었다.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흰색 세단이 연회장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자 한지은이 내렸다. 하늘빛 코트를 벗고 소박한 아이보리 드레스를 고쳐 입었다. 장난감처럼 가벼운 목도리를 풀어 손에 쥔 채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입김이 차갑게 떠올랐다. 드레스의 밑단이 눈가루에 살짝 젖었고 칼바람이 그 치마 끝을 흔들었다. 문 앞에서 대기하던 관리인이 고개를 숙였다. 신부님, 들어가시죠. 그녀의 시선이 유리문 안쪽으로 닫자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박준호, 65.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동네 주민에게는 오래도록 신망을 얻어온 인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는 그의 머리는 절반이 희끗했고 동공은 잔잔했다. 그는 지은을 보자 아주 조금,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입가를 올렸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낮게 깔린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벽에 등을 기댄 몇몇 이웃이 서로 팔꿈치를 치며 속삭였다. 진짜야. 저 여자가 그 집 며느리였잖아. 그렇지? 전 며느리. 이제 전이니까 괜찮다 이거겠지. 하긴 세상이 어디까지 바뀌나 보자고. 박 교수님이 그런 분이었나? 윤리 어쩌고 강의하셨다던데. 조용히 케이크를 정리하던 스태프가 순간 손을 멈추고 그들을 힐끗 보았다. 소셜 커머스와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미 새벽부터 익명의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강남에서 벌어진 기이한 혼례. 로맨스인가, 도덕의 붕괴인가, 조회수는 눈사태처럼 불어났다. 누군가는 아예 카메라를 들고 왔다. 누군가는 지나치며 외면했다. 누군가는 단지 추위를 피해 잠깐 들어왔다가 일생 처음 보는 구도를 마주하고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식은 간소했다. 사회자도 신랑 신부의 입장도 없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박준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 대신 나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타인의 입으로 규정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끝이 떨어지자 어디선가 낮은 콧방귀 소리가 났다. 말은 잘하시네. 타인의 입으로 규정받지 않겠다. 그 입으로 평생 우리 자식들 윤리 가르치시지 않았나?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대부분 짐작하고도 모른 척했다. 박가의 사촌형, 늘 기름진 머리결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던 그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켰다. 누군가 그 손을 슬쩍 눌렀다. 이런 데서 그러지 마. 지은은 식장 안쪽, 난방기 옆에 서 있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앞을 보면서도 눈앞의 사물들이 먼시면 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 달 전, 이곳과 멀지 않은 마포의 집에서 그녀가 겪은 일들이 연속된 장면처럼 번졌다. 주방의 돌냄새, 새벽마다 켜져 있던 거실 스탠드, 식탁에 놓였던 따뜻한 생강차잔, 그리고 지치면 돌아오라 그 한 문장. 그 문장이 오늘을 만들었다. 주례없이 시작된 서약은 간결했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아주 평범한 말들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많은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도발이 되었다. 뒷줄에 앉아있던 중년 여인이 옆 사람에게 귀띔했다. 재산 때문일 거야. 저 집 건물도 있고 연금도 있을 테고. 옆 사람은 대답 대신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추측은 방안을 요동친 바람처럼 방향을 바꾸며 떠다녔다. 재산, 외로움, 보상심리, 권력.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면 세계가 줄어든다고 믿는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못한 사랑이라면 더더욱. 시계 중간,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들이닥쳤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서 있는 남자, 박민재였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야위고 눈밑이 움푹 들어갔다. 코끝이 붉었다. 그는 발걸음 몇 번으로 중앙까지 나와 섰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반가움도, 분노도, 측은함도 아닌 어떤 감정이 일제히 식장 안을 휘감았다. 축하하러 왔어. 민재가 말했다. 목소리가 허탈하게 웃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러. 정말로, 아버지가, 정말로.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곧게 서 있던 지은의 시선이 흔들렸다. 박준호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로다. 순간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또 다른 누군가는 욕지거리를 삼켰다. 몇몇은 의자에 등을 받고 앉았고 몇몇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사회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촬영팀 같아 보이는 청년이 급히 장비를 꺼냈다가 관리자에게 제지당했다. 허가 없이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민재의 손이 코트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는 접힌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 종이의 가장자리는 이미 수차례 구겨진 흔적이 있었다. 여기, 서약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읽어봐. 사람들이 뭘 보는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아직 모르겠다면. 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신문에서 오려낸 헤드라인이었다. 강남의 충격 혼사, 전 며느리와 재혼한 전 윤리학 교수, 포털 메인에 올랐다는 표시가 파랗게 박혀 있었다. 댓글의 숫자가 새빨갛게 타올랐다. 한 댓글의 문장이 가위처럼 눈에 들어왔다. 윤리는 가르치되 본인은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게 이중잣대지. 지은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맑았다. 여기 있는 누구도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요. 민재가 씩 웃었다. 말은 좋지. 예쁘게 포장하고 고상하게 말하고 그러고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가 원한 거예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에요? 박준호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한번 보고 민재를 보았다. 그런 다음 조용히 손가락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가리켰다. 원함과 외로움의 경계를 가르는 건 결국 이곳에서 나는 소리야. 아무도 대신 들어주지 못한다. 내가 믿지 않아도 나는 매일 들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얼음판 같았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다. 빈약한 박수 소리는 곧 어색한 기침으로 변했다. 민재는 종이를 탁자 위에 다시 내리꽂았다. 그럼 축하해요. 오늘로 나는 고아가 되겠네. 그 말은 설익은 저주처럼 어딘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잔인했다. 그는 돌아서 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식은 다시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순서로 흘러갔다. 반지 교환도, 사진 촬영도, 작은 케이크 커팅도 있었다. 사진사는 신랑의 손등의 주름을 특히 조심스레 담았다. 그 주름 사이로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겹겹이 겹쳐 보였다. 지은은 반지를 끼는 순간 잠깐 눈을 감았다. 어떤 세계가 닫히고 다른 세계가 열릴 때 나는 소리를 그녀도 들었다. 식이 끝나자 밖은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다. 누군가는 분노를 품고 누군가는 궁금증만을 챙겨 떠났다. 어떤 이들은 그저 날이 추우니 들어가자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연회장 안에서는 작은 잔치가 이어졌지만 둘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 많이 시리네. 박준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장갑 한 짝을 벗어 지은의 손에 끼워 주었다. 장갑은 헐거웠다. 지은이 웃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느껴지고 싶어요. 춥다는 것, 떨린다는 것, 그래도 앞으로 간다는 것. 그들은 몇 걸음 더 나아갔다. 연회장 뒤편, 작은 성당의 종소리가 저녁을 알렸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짧게 울렸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누군가 창문 너머로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커튼 틈새로 눈동자 하나가 조용히 번쩍였다. 그 눈동자에는 호기심도, 악유도, 연민도 섞여 있었다. 서울은 언제나 그랬다.
보는 자가 많고 아는 자는 드물다. 그날 밤 동네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오늘 아주 이상한 사랑을 보았다. 누군가는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이상한 건 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 놓은 경계야. 누군가는 반박했다. 경계가 있으니 사회가 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좋아요만 눌렀다. 지은은 그 글들을 보지 않았다. 박준호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포의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전등을 켰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미처 치우지 못한 책이 몇 권 쌓여 있었다. 창문 유리에는 그날 저녁의 차가운 숨결이 맺혔다. 차 마실래? 박준호가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생강을 얇게 썰어 넣었다. 따뜻한 향이 방 안에 번졌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그날 하루의 소음이 서서히 꺼져갔다. 잔이 2개 놓였다. 그중 하나를 들며 박준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내일이 더 시끄러울 거야. 지은은 잔을 입술에 가져가며 대답했다. 그럼 내일도 뜨거운 차를 마시면 되죠. 그리고 둘은 동시에 웃었다. 창밖에는 첫눈보다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또 다른 겨울이 오고 있었다. 어느 경계 위에 선 사람들에게 겨울은 늘 가혹하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경계를 이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서로가 서로의 온도라는 사실만을 조용히 확인했다. 그 확인이 이 결혼의 진짜 시작이었다. 한지은이 처음 박민재를 만난 것은 대학 동창의 생일 파티였다. 번잡한 카페 한쪽, 초라한 케이크 위로 촛불이 흔들리고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 사이에서 지은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묶은 머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가 있었다. 박민재. 노트북 가방을 들고 셔츠 단추 2개를 풀어헤친 채 익숙한 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자연스레 끌어모으는 사람이었다. 민재는 당시 잘나가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서는 일찍 자리를 잡은 축에 속했다. 키가 크고 말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매력이 있었다. 지은은 그날 그와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친구 신청 알림을 받았다. 3달도 안 되어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했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런 속도감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졸업장을 받자마자 지은은 박가의 집에 들어가며 며느리가 되었다. 시아버지 박준호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처음 인사하는 날, 준호는 지은에게 말했다. 여기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라. 불편할 것 없다. 그 말에 지은은 안도감을 느꼈다. 반면 민재는 결혼식 준비부터 무심했다.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요즘 누가 결혼에 목숨 걸어?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지은은 웃어넘겼다. 그는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평온했다. 넓은 집, 넉넉한 생활비, 직장인 남편.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조금씩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재는 야근이 잦다며 늦게 들어왔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지은이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다. 회사 일, 아니면 믿지 못하겠으면 말고. 그의 휴대폰에는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새벽마다 불빛을 켰다. 지은은 처음엔 모른 척했다. 사랑하면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점점 불안으로, 불안은 의심으로 변했다. 어느 날 새벽, 민재가 술에 취해 돌아왔다. 셔츠 칼라에는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었고 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풍겼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몰래 그의 전화를 녹음했다. 그리고 그 녹음을 아침 식탁에 올려놓았다. 음성 속의 민재는 다른 여자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곧 정리할 거야. 아내는 재미없어. 넌 다르잖아. 녹음이 끝나자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들었으면 됐지? 이제 끝내자. 그리고는
주방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던졌다. 이혼 신청서였다. 마치 쓰다 버린 메모지처럼 구겨진 귀퉁이가 휘어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펜을 들어 서명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마르듯 나오지 않았다. 민재는 미련도 두지 않고 짐을 싸나갔다. 현관을 나서며 던진 말은 차갑고 짧았다. 아버지가 원하면 내 옆에 두든가. 난 모른다. 그 순간 지은은 완전히 무너졌다. 혼자가 된 방 안에서 소파에 앉아 손에 남은 종이의 감촉만을 느꼈다. 그날 밤 박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다. 어디로 가든 내가 돌아올 곳이 필요하다면 여기로 오거라.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이다. 그 목소리는 훈계도 동정도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처럼 들렸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숨을 삼켰다. 이혼은 세상에 금세 알려졌다. 친구들은 측은한 눈빛을 보냈고 직장의 동료들은 속삭였다. 잘난 줄 알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지은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면 다시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집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준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일상을 잊지 않았다. 퇴근이 늦은 날이면 저녁을 데워두었고, 목이 잠기면 약을 챙겨주었고, 계절이 바뀌면 두꺼운 외투를 꺼내주었다. 말없이, 그러나 섬세하게, 시간은 흘렀다. 사람들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아직도 그 집에 있지? 이상하지 않아? 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동네 게시판에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다. 누군가는 대놓고 말했다. 재산 노린 거겠지. 지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녀는 짐을 싸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그때 준호는 신문을 접어 내려놓고 단호히 말했다. 사람들 입은 바람 같다. 그 바람에 휘청거리면 평생 흔들려야 한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되 남의 시선 때문에 가지는 마라.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한 사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이미 새로운 경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시아버지와 며느리, 보호와 동행, 감정과 침묵. 그 경계 위에서 삶은 조용히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오래 숨길 수 없었다. 곧 가족 전체가 지은의 존재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바가의 피를 이은 친척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집안 망신이다. 어떻게 며느리가 그 집에 남아있냐. 준호 형, 제발 이성을 좀 찾아. 그 자리에서 준호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러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이 집의 사람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집에 발걸음을 하지 마라. 그날 지은은 비로소 알았다. 이건 단순히 동정이나 책임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가족이라는 말로도 다 담기지 않는 더 깊은 무언가로.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강북의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보조 회계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아침 8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장부와 씨름하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늘 불이 켜져 있었다. 주방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덮개를 씌운 채 남아있었고 전자레인지 옆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늦게 들어오면 데워 먹어라. 필체는 단정했지만 오래된 손의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그 쪽지를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여전히 기다려준다는 사실. 그것이 위로였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지은은 버스를 놓쳐 한참을 걸어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준호가 일어나 수건을 내밀었다. 택시 타지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나무처럼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지은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준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아도
그 자리는 묘하게 편안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고요를 가만두지 않았다. 직장에서 동료가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소문 알아? 전 시아버지랑 아직도 같이 산다던데. 지은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누가 그런 말을 잊지 못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다. 동네 게시판에 사진도 올라왔대. 같이 장 보러 다니는 거 찍혔더라. 그날 밤 지은은 식탁에 앉아 수저를 움직이지 못했다. 준호는 신문을 읽다 그녀의 낯빛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랑 아버지 얘기. 말끝이 떨렸다. 준호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그녀를 바라봤다. 사람들의 입은 바람 같다 했지.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바람이 폭풍이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가 던진 질문이 메아리 쳤다. 며칠 뒤 집안 어른들이 모였다. 바깥의 친척들이 차례대로 들어오며 긴장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사촌형은 대뜸 소리를 높였다. 형,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전 며느리를 집에 붙잡아 두는 게 말이 돼. 또 다른 이가 덧붙였다. 동네 창피해서 다니지도 못하겠다. 준호는 묵묵히 듣다가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나와 함께 산다. 그것이 문제라면 나와 인연을 끊어라.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친척들은 불만을 뒤로 삼킨 채 흩어졌다. 지은은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이 났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전면에 세워 지켜준다는 벅찬 감정이었다. 그러나 폭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지은은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상인이 냉랭하게 말했다. 여긴 다 팔렸어요. 분명 남아있는 채소가 있었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옆에서 누군가 수근거렸다. 저게 바로 그 여자야. 시아버지랑 산다는 말끝이 희미했지만 지은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캐리어에 옷을 접어넣던 순간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와 물었다. 어디 가려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까지 욕먹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나가야. 말을 다 잊기도 전에 준호는 캐리어를 닫았다. 아니다. 내가 두려운 건 남의 입이 아니다. 내가 두려운 건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이는 거다. 그건 내 삶의 실패다. 그 말에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을 잃는다는 공포. 그 순간 지은은 알았다. 이 관계는 이미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이후 지은과 준호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 보기에는 평범한 부녀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과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문득 물었다. 아버지는 다시 결혼할 생각 없으세요? 준호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런 걸 묻니? 지은은 눈을 피했다. 그냥 혼자 계시는 게 가끔은 외로워 보이셔서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쓸쓸함이 스며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하지만 외롭다고 아무나 곁에 두어선 안 된다. 그 대답은 지은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외로움이 아닌 선택, 그것이 사랑일까? 며칠 후 사건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다.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도 불편했다. 나 곧 결혼해. 아버지께 말씀드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부디 더 이상 아버지까지 욕보이지 마. 수화기를 내려놓은 지은의 손이 차갑게 떨렸다. 욕보인다는 단어가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때 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괜찮니?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나는 잔이 들려 있었다. 따뜻한 생강차. 그는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울어도 괜찮다. 내 앞에서는 강해질 필요 없다. 지은은 그 말에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혼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눈물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바깥의 친척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노골적인 비난과 압박이었다. 서울 외곽의 한 식당, 긴 테이블 위에 술잔이 늘어서고 얼굴들은 점점 붉어졌다. 맏형의 사촌은 목소리를 높였다. 형,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전 며느리를 집에 붙잡아 두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라잖아. 수치야, 수치. 다른이가 맞장구 쳤다. 형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꼴을 보여? 그게 사람 사는 길이야? 지은은 준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대놓고 가리켰다. 저 여자, 도대체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떠나야지. 남자 집안에 얹어 사는 게 그렇게 쉬워. 지은은 손을 떨며 술잔을 꼭 쥐었다.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은은 이 집의 사람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녀를 가족이라 부른다.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다. 가족. 무슨 가족? 며느리를 아직도 며느리라고 부른다는 거야?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히 말했다. 가족은 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가족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더 이상 나와 인연을 맺지 마라.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욕설을 뱉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준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맞서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곧 더 큰 폭풍으로 번졌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네이버 실검에 떴어. 어떤 은퇴한 교수, 전 며느리랑 산다는 소문. 그게 사실이래. 사진도 있대. 스마트폰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전 며느리와 동거? 은퇴 교수의 추락한 명예. 기사에는 준호와 지은이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삼켰다. 회사에서조차 자신을 향한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동료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일부러 크게 말하며 그녀를 흘끗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저런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자 준호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을 본 순간 그는 책을 덮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지은은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욕을 먹어요. 교수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전부 제 탓이에요. 준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명예라는 건 남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스스로 지키는 거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마라. 그 말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가방을 꺼내 짐을 챙겼다. 그러나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캐리어를 막았다. 내가 떠나는 건 괜찮다. 내가 원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해서 떠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건 내 삶을 내어주는 거다. 지은은 눈물이 흘러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녀를 다시 이 집에 붙잡아 두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점점 더 심해졌다. 동네 시장에서는 대놓고 속삭임이 이어졌다. 저 여자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냐? 어떤 가게 주인은 물건을 팔지 않았다. 지은은 분노와 모욕감에 손이 떨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주 지은은 일부러 시장에 다시 나갔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지은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버려졌고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곁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 하든 제 선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순간 시장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전면적인 반격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민재가 다시 등장했다. 그는 아버지와 지은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결국 다 망가져. 아버지 명예도 내 인생도 다 끝장이야. 준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닌가. 아내를 버리고 아버지를 모욕한 건 바로 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점점 거칠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를 향해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버린 건 저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욕합니까? 누구도 당신을 막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선택이었잖아요.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집을 떠났다. 그러나 그날의 말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곧이어 준호와 지은을 향한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은 잠잠했다. 그러나 고요함은 곧 폭풍의 전조였다. 어느 날 아침, 집 앞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다. 서울시 윤리위원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준호가 봉투를 열자 차가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은퇴한 전 공무원 박준호, 부적절한 동거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개시됩니다.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준호는 잠시 봉투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건 민재다. 다른 누구도 아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재를 불렀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재는 오히려 태연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하셔야죠. 세상에 창피한 꼴은 더는 보이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준호는 눈을 좁혔다. 이건 내가 한 짓이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제가 조금 도운 것뿐이죠. 지은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 삶을 망치려 하는 거죠? 민재는 그녀를 향해 차갑게 웃었다. 망친 건 내가 아니었나? 내 아버지를 이용해서 집안 명예를 짓밟고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집에 남아있냐고. 순간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재, 이제 그만해라. 내가 지은에게 빚진 게 얼마나 큰지 너만 모르고 있다. 널 위해 침묵했지만 더는 아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나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어버리고 단호히 말했다. 나가라. 오늘부터 이 집에 넌 없다. 민재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이 집을 떠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은 이 집에, 그리고 준호에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위원회에서 공식 연락이 왔다. 박준호 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합니다. 준호는 차분히 준비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 들어선 준호는 낯선 얼굴들 앞에 앉았다. 은퇴한 공무원의 도덕성은 사회의 모범이어야 합니다. 전 며느리와의 동거가 사실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도덕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 사람과 혼자가 된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며 사는 것이 왜 죄입니까? 위원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누군가는 불편한 가을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지은은 건물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진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며느리와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퍼졌다. 댓글은 독했다. 역겹다. 저 나이에 저런 짓이라니. 돈 때문에 붙은 거겠지. 지은은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 앉아 펜을 들었다. 편지를 썼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번졌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두고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집은 고요했다. 불 꺼진 거실, 텅 빈 방. 준호는 아침에 편지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속삭였다. 지은아, 내가 날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잃는 게 두렵다. 그는 결심했다. 더는 숨지 않겠다고. 오랫동안 묻어둔 진실, 누구도 듣지 못한 과거의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지은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낼 길이었다. 며칠 뒤, 준호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전 동료였던 이호석을 찾아갔다. 그 역시 은퇴한 관리였고,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호석아, 내가 그동안 감춰온 걸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호석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준호, 설마 민재의 일까지 다 말하겠다는 건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한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세상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은도 나도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는다. 호석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아들도 잃을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잃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잃을 게 없다. 단 하나, 지은만은 잃지 않겠다. 그날 밤, 준호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지은의 편지가 옆에 놓여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다시 펼쳐 읽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아, 널 지키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창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어둡고 무거운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은은 떠난 지 사흘째였다. 강북 외곽의 작은 원룸, 창문 밖으로는 철로가 보였다. 기차가 지날 때마다 방은 흔들렸고 지은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고 있었다. 더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쓰던 순간의 떨림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을 쓰며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돌아가고 싶다. 그날 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단 한 줄이었다. 내일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 부탁이니 와서 들어주렴. 지은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망설임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은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서자 가슴이 요동쳤다. 문을 열자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지은이 들어서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와줬구나. 준호는 상자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이건 내가 몰랐던 이야기다. 나도 오랫동안 숨겨왔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민재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아내는 10여 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람들은 뇌졸중이라고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준호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날
나는 지방 출장을 가 있었다. 아내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늘 고립된 채 살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베란다에서 몸을 던졌다. 하지만 즉시 죽지는 않았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 지은은 손을 입에 가져갔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제는 그 순간 집에 있던 건 민재였다. 그는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고 어머니의 부름을 들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에 갇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1시간이 지나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재의 차가운 태도, 공격적인 말투, 그 밑바닥에 깔린 죄책감. 민재는 그날 이후 변했다.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믿으며 그 죄책감을 분노로 바꾸었다. 나를 원망했고 결국 아내의 죽음까지 내 탓으로 돌렸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려고 모든 걸 숨겼다. 그게 내 죄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제는 감출 수 없다. 그 아이가 죄책감을 분노로만 풀어내는 한 그는 계속해서 너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저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민재를 지키려 했던 거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떠나고 나니 알겠더라.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건 진실이었다는 걸.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민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역시 당신이 아버지를 설득했군. 이제 내 모든 걸 들춰내려는 거야.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야, 앉아라. 이제는 다 말할 때다. 그러나 민재는 앉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 그 일은 다 끝난 거였어.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 필요 없었어.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진실이다. 너 혼자 그 무게를 견디게 둔 게 내 잘못이다.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그 안에서 힘은 점점 빠져나갔다. 아버지, 정말 그걸 세상에 말할 생각이에요? 준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분노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저를 향해야 할 게 아니에요. 저도 버려졌고, 저도 상처받았어요. 그런데도 살아야 했어요. 당신도 그래야 해요. 민재는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게 내뱉었다. 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어. 그런데 그때 도망쳤어. 그 사실이 날 매일 죽였어.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 죄책감을 감추지 마라.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나서 버렸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은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 기자를 만나겠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지은은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는 일이 될 것임을.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다. 먹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달빛이 집안을 비쳤다. 그러나 그 빛은 폭풍이 끝났음을 알리는 게 아니라 다가올 더 큰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 준호와 지은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기자가 앉아 노트를 펼쳐두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단단했다. 박준호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기사화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회적 파장이 클 겁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감춘 대가가 너무 컸다. 이제는 드러내야 한다. 나와 지은만이 아니라 내 아들 민재를 위해서도.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의 죽음, 민재의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왜 그 모든 걸 숨겨왔는지. 기자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온라인 매체에는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다. 사랑과 죄책감 사이, 은퇴 교수가 선택한 진실. 기사 내용은 담담했지만 강렬했다. 숨겨져 있던 비극과 그로 인해 왜 지은과 준호가 서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기사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저 여자는 그래도 며느리였잖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녀를 살린 건 사실 아닌가.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여전히 혐오와 조롱은 존재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동정과 공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지은은 집거실에서 함께 기사 댓글을 읽었다. 지은은 손이 떨렸지만 어느 순간 작은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혼자가 아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자. 하지만 모든 이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민재는 기사 내용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거칠게 소리쳤다. 왜 그런 걸 세상에 알린 거예요? 어머니를 2번 죽이는 짓이잖아.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다. 민재야. 그건 너를 구하기 위한 길이다. 그러나 민재는 끝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며칠 뒤 준호와 지은은 방송국에서 초청을 받았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금기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지은은 불안해했지만 준호는 단호히 말했다. 우린 숨지 않을 거야. 세상 앞에서 똑바로 말해야 한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는 방청객이 가득했다. 사회자는 서두를 뗐다. 오늘 우리는 도덕과 사랑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퇴한 교수와 그의 전 며느리. 그들의 선택은 잘못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일까요? 준호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은은 제게 며느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버려졌고 저는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왜 죄입니까? 사회자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 씨,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당신을 향해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남편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제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아버님만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순간 스튜디오는 조용해졌다. 방청석에서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실시간 댓글창에는 수많은 비난이 올라왔다. 역겹다. 도덕은 어디 갔나. 하지만 동시에 나 같아도 그 손을 잡았을 거다. 그게 왜 잘못이냐. 라는 응원도 올라왔다. 방송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그들의 인터뷰 영상이 걸렸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무섭긴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를 지켜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게 힘이 돼요.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 목소리를 믿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믿어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낯선 양복 차림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민재 씨의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네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법정에서 만나야겠구나.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방청객,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어허법정. 벽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자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의 원고는 민재였다. 그는 어두운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했다. 피고석에는 준호와 지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준호는 담담했지만 굳건했고 지은은 긴장한 얼굴로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재판장이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본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회적 평판 손상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들은 언론을 통해 고인과 원고의 개인사를 무분별하게 폭로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더 나아가 고인의 명예를 짓밟은 것입니다. 원고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재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덧칠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는 깊은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 이어 준호 측 변호사가 발언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은 수십 년간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은폐가 한 젊은 남자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여인을 사회적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고들은 거짓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정 안은 술렁였다. 방청석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두 번째 증인신문으로 넘어갔다. 원고 측 변호사가 지은을 증인석에 세웠다. 피고 지은 씨, 당신은 원래 민재 씨의 아내였습니까?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좁혔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아버지와 동거 중이지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분명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당신의 관계가 사회적 도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민재에게서, 사회에게서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제 곁에 남아 주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재판장은 즉시 제지했다. 다음은 준호의 차례였다. 그는 단호히 증인석에 섰다. 변호사가 질문을 던졌다. 박준호 씨, 당신은 아내의 죽음을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아내의 우울증, 비극적인 선택, 민재가 느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방청객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민재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하라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왜 여기서까지 날 죽이려 해요? 왜 모두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민재야, 넌 죄인이 아니야. 넌 그저 그날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18살 소년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짊어진 채 분노로만 살아가면 너는 평생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크게 떨렸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다. 질서 유지, 질서 유지. 그러나 이미 법정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그날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결론은 미뤄졌고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들이밀렸다. 박 교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지은 씨, 민재 씨를 배신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데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진실은 배신이 아니다. 지은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기사 제목으로 뽑혔다. 진실은 배신이 아니다. 내 삶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두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민재의 지지자들, 일부 보수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는 것엔 역풍이 일었다. 가족사를 이용해 동정을 끌려한다. 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악성 댓글과 루머가 다시 퍼졌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다. 눈동자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끝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가 더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지은은 조금은 자유로워진 듯했다. 비록 세상이 아직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였다. 재판이 있던 지 이틀 뒤 준호는 갑자기 쓰러졌다. 저녁 식탁에서 밥을 뜨려던 순간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은은 놀라 소리쳤다. 아버님. 그녀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준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병원 응급실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의사들은 준호가 협심증으로 인해 심각한 발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골든타임에 도착해 목숨은 건졌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했다. 지은은 병실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앉아 있었다. 준호가 눈을 뜨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준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준호의 입원이 언론에 보도되자 상황은 또 달라졌다. 일부 매체는 법정 싸움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은퇴 교수 쓰러져 라는 제목을 달았고 몇몇 보수적인 신문은 부적절한 관계가 결국 비극으로 라는 문구를 붙였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병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인터넷에는 다시 악성 댓글이 넘쳐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 마이크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병원 기자회견실에 지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지은 씨, 민재 씨 가족으로부터 공식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왜 여전히 준호 씨 곁에 있습니까?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준호 씨를 남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버지가 아니라 제 삶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순간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 선택이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은은 숨을 고르고 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지고 사회에서 고립된 여자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손을 끝내 놓아야만 합니까? 그것이 사회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그 말은 곧바로 기사 제목으로 인용되었다. 놓지 않겠다. 그 손은 나의 삶이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인권단체가 지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사회적 낙인과 편견 속에서도 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다. 라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지은은 병실로 돌아와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잘했구나, 지은아.
애가 날 지켜줬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예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준호의 병실 앞까지 찾아왔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안에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약한 기침 소리가 그를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는 결국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끝내 불을 붙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은 갈 곳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안을 보내왔다. 주제는 사랑과 편견, 그리고 진실. 지은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다. 배신과 고립,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의 싸움. 방송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다. 방송이 전파를 타자 예상치 못한 반향이 일어났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를 남겼고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지금은 응원한다. 라는 글들이 늘어갔다. 여전히 반대 여론은 거셌지만 균형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준호는 점차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어야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지은에게 속삭였다. 만약 내가 다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거니? 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세상이 뭐라 하든 제 대답이에요.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지도 몰라. 그 순간 병실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향한 확신만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면 재판의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의 판결을 직접 들어야 했다. 지은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새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운다. 최종 변론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했다. 기자들과 카메라,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민들이 몰려와 법정을 둘러쌌다. 인터넷 생중계가 준비될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준호와 지은은 차분히 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아직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당당히 법정에 서기 위해 모든 힘을 짜냈다. 지은은 그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들의 행위는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비극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관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서 준호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닙니다. 이는 상처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고들은 거짓을 꾸민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사회의 잣대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직접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에 섰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평생을 도덕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은 고통 속에 살았고, 지은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은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모든 죄라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죄인이 아닙니다.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청객들 중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지은 역시 증언대에 올랐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삶을 함께할 사람을.
그것이 아버님이자 지금의 제 남편인 준호 씨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뜻밖에도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두 손을 떨며 앞을 바라보았다. 재판장님,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아버지를 고발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제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와 지은 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본건은 종결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며 재판은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다. 누군가 소리쳤다. 이제 사회는 두 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준호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받아들이든 외면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주요 방송사 뉴스에서는 재판 결과와 함께 준호와 지은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용기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SNS에는 사랑은 죄가 아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지지와 응원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며칠 후 준호는 퇴원했다. 집 앞에는 이웃들이 꽃다발과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예전에는 그들을 멸시하던 사람들이었다. 한 노인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소.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소. 두 분이 함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준호와 지은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간은 흘러 서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어느 화창한 날 지은과 준호는 손을 잡고 한강 둔치를 걸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지나가고 연인들이 돗자리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차분하고 고요했다. 지은이 속삭였다. 아직도 두려우세요?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가 있으니까. 그 말에 지은은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봄 햇살 속에 길게 드리워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더라도 그들은 끝내 사랑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낙인과 편견을 넘어설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속삭였다. 우리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음을 이어갔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 몰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두려울 것은 없었다.